정약용 황금조언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잘해주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대해야 당신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된다. 이 한 가지 원칙만 깨달아도 남은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살아왔을 것이다. 자식에게는 모든 걸 내어주고, 친구에게는 늘 먼저 지갑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웃으며 맞춰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질수록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반응만 돌아온다. 심지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시선까지 느껴진다.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땐 곁에 아무도 없고 평생을 바친 자식조차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분명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차가운 상처뿐일까? 오늘 나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관계의 대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관계의 대원칙을 이야기하려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베풀면서도 존경받고 친절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귀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세 가지 비결을 당신의 삶에 완벽하게 새겨주겠다. 오늘 이야기가 남은 인생의 평생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어라.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길 바란다. 첫 번째 지혜, 호의는 왜 권리가 되는가? 세상에는 참 이상한 공식이 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마음씨 좋고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답은 간단하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금방 둔감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처음 받은 선물은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지만 매번 받다 보면 나중엔 이번엔 뭘 줄 건데? 라며 기대부터 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냉정한 현실이다. 당신의 친절과 호의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여겨지던 당신의 배려가 반복되면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라며 당신의 노력을 인성이란 틀에 가둬버린다. 그러다 당신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예전만큼 해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운함을 토로한다. 사람이 변했네. 예전엔 다 해주더니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온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목격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세상 인심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침에는 손님처럼 반기다가도 저녁에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의는 당신의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는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 본 통찰이다. 당신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과정은 보통 4단계를 거친다. 첫째,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감사함의 단계. 둘째, 몇 번 반복되면 그러려니 하는 익숙함의 단계. 셋째, 이제는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끼는 당연함의 단계. 마지막으로
왜 안 해주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권리 주장의 단계다. 여기 가슴 아픈 두 형제 이야기가 있다. 큰아들은 동네가 다 아는 효자였다. 부모님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고 집안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 반면 작은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아프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큰아들을 찾았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라며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쩌다 작은 아들이 한번 찾아오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하며 귀한 반찬부터 내놓았다. 바로 이것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전형적인 구조다. 조건 없이 베푸는 무한한 친절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다. 다산의 지혜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잠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살면서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이었나? 아닐 것이다. 가장 아픈 상처는 언제나 내가 마음을 열고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멀리 있는 사람은 당신을 배신할 기회조차 없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한솥밥을 먹던 동료, 피를 나눈 형제,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는 다르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를 정확히 안다. 다산 정약용 역시 당대 최고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정적들의 모함만이 아니었다. 그를 시기하던 친인척과 믿었던 동료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쓴 글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 가장 심한 배척을 당했다. 이로써 나는 사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그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왜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걸까? 바로 기대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편이겠지, 오랜 친구니까 나를 이해해주겠지라고 굳게 믿는다. 그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실망과 상처는 몇 배로 커진다. 부모의 재산 문제로 수십 년 우애를 자랑하던 형제들이 원수처럼 갈라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듣는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장담하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얽히면 현실은 냉혹하다. 다산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관계의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내 편은 아니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진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원망도 사라진다. 그렇다고 이제 아무도 믿지 말고 외롭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이다. 당신의 마음 전부를 내어주지 마라. 마음 한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공간을 남겨두어라. 그래야 관계가 흔들려도 당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왜 잘해줄수록 만만해지는지,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다산정약용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 말하는 3가지 법칙을 당신의 인생 원칙으로 삼아라. 이 법칙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어른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원칙. 샘물처럼 감질나게 흘려보내라. 혹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적이 없는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분명 순수한 진심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처음 받은 대접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100을 주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에게는 100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준선이 그어진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기력이 쇠하거나 사정이 생겨 80만큼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상대는 당신이 해준 80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20에 대해 이 사람 변했네라며 서운해한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 30을 주다가 나중에 50을 주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요즘 나한테 더 잘해주시네라며 오히려 고마워한다. 똑같이 베풀고도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비결은 바로 이 시작점에 있다.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구제할 때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다. 흉년이 들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때 한꺼번에 모든 창고를 열어 퍼주어서는 안 된다.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백성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하며 질서를 지킨다. 이것은 단지 구휼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오한 원리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눈앞에 2분의 시어머니를 그려보자. 첫 번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반찬을 해다 나르고 손주를 도맡아 봐주고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었다. 하지만 5년 뒤 건강이 나빠져 예전만큼 못해주자 며느리는 어머님이 변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달랐다. 처음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꼭 필요한 도움만 주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잘해주기 시작했다. 며느리 생일에 깜짝 선물을 주기도 하고 손주가 아플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훗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두 시어머니가 베푼 친절의 총량은 비슷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페이스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과 호의도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의 친절이 무한리필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호의에 희소성을 부여하라. 그래야 당신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귀한 선물로 느껴진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원칙. 스스로 울타리를 쳐라. 넘보는 자가 없어진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고 나중에 혼자 끙끙 앓으며 후회한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것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간다. 한 번의 거절로 떠나든 10년 뒤에 떠나든 결국은 떠날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다산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엄격함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단호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보증을 서주거나 분수에 넘치는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재물과 사람을 모두 잃게 된다. 이는 단지 돈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인생의 대원칙이다. 70이 넘은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동네에서 소문난 예스맨으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든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하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안 되겠어. 상대방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며칠간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선생님도 이제 친구 하나 잃었구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친구가 박 선생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 좀 해줘라며 편하게 명령하듯 말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혹시 바쁘지 않으면 부탁 좀 해도 될까? 라며 말투부터 공손해졌다. 박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다. 10번 잘해준 것보다 단 한 번의 단호한 거절이 나를 더 존중받게 만드는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얻기 어려운 것은 귀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는 당신은 쉬운 사람이다. 당신의 호의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처럼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가끔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 된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는 구하기 힘든 한정판처럼 귀해진다. 상대는 당신의 허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게 된다. 선을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있던 관계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마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 원칙. 사람의 그릇을 먼저 헤아려라.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붓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탈함과 상처로 돌아왔을 것이다. 똑같은 마음을 썼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다른 걸까? 바로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품과 그릇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큰 것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베풀고도 상처받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다.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당신 쓸 것 아껴가며 용돈 봉투를 건넸다. 큰 며느리는 받을 때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며칠 뒤에는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였어요. 라며 전화까지 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뿌듯하고 더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서 말없이 가방에 넣는 게 전부였다. 어떨 때는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요즘 물가에 이걸로 뭘 하겠어요 라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렸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돈을 주었지만 한 명에게 주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른 한 명에게 주고 나면 마음이 차가워졌다.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고 싶겠는가? 당연히 고마워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다사는 이것을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다. 남은 인생은 당신의 귀한 마음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베풀기 전에 먼저 상대를 관찰하라.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밥 한 끼를 사주었을 때 진심으로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작은 도움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다. 반면 뭘 해줘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은 밑 빠진 독과 같다. 당신이 아무리 정성에 물을 부어봤자 그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만 허무하게 고갈될 뿐이다. 이제는 베풀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당신의 귀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가치를 키워 더 큰 기쁨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사용하라.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입부터 닫아야 한다.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르고 당신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특히 당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스스로 떠벌리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라며 시작된 하소연이 결국에는 온 동네의 가십거리가 되어 당신의 뒷목을 잡게 만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시절 끝없는 감시와 모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밀스러운 계획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재앙의 씨앗이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천지신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적인 모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철칙이다. 내 속을 다 보여준 사람에게는 약점을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 처음에는 내 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내가 했던 말들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저 집은 겉으로만 그렇지 속사정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성격이 삐뚤어졌다더라.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잘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들릴 수 있다. 겉으로는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불필요한 자랑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 뿐이다. 반대로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것도 금물이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가진 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무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 진정으로 귀한 어른은 말을 아낀다. 많이 말하기보다 조용히 듣고 섣불리 나서기보다 지그시 지켜본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짧고 간결하게 무게를 실어 말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른의 깊이와 품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지혜를 느끼고 당신의 한마디 말에서 권위를 발견한다. 당신의 입을 금고처럼 사용하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함부로 꺼내 보이지 마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고 당신의 말 한마디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베풀면서도 존경받는 세 가지 원칙을 배웠다. 혜택은 샘물처럼 조금씩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제 이 원칙들을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당신이 시작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첫째, 3분의 1 법칙을 기억하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당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만 먼저 해보라.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싶다면 일단 30만 원만 먼저 주어라.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 둘째,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라. 자네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은 내 형편이 여의치 않네. 정말 미안하네. 여기서 핵심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이라는 말로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주고 지금은 내 형편이라며 거절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의 선을 지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라. 셋째, 감사일기 대신 감사 관찰 일기를 써보라.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간단히 기록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사장. 내가 사준 커피에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함. 옆집 순이 엄마. 내가 대신 받아준 택배에 아무 말 없음. 이렇게 몇 주만 기록해보면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당신의 귀한 마음을 쏟아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단단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 노릇을 그만두고 존경받는 귀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법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남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도 돌아온 것이 상처와 외로움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얻은 깨달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만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라. 무조건 잘해주지 말라는 것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거나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 그리고 재산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라는 뜻이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당신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라. 거절할 용기를 내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라. 당신의 친절은 아무에게나 뿌리는 싸구려 사탕이 아니라 귀한 사람에게만 선물하는 보석이어야 한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한다. 오늘 들은 다산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보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존경과 사랑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얼른 눌러두어라.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면 좋겠다. 카톡이든 밴드든 가족 단톡방이든 빠짐없이 공유해주면 주변 사람들의 집안에도 행복과 평안이 깃들 것이니 이 또한 큰 보탬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에 꼭 남겨두어라. 서울, 부산, 대구, 멀리 미국이어도 좋다. 당신이 댓글을 남기면 다음번에 내가 인사할 때 당신의 지역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내가 앞으로 전해줄 귀한 인생 지혜를 절대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